트럼프 대통령이 모두를 미치게 만드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만드는 대상 중에 이슬람 공화국도 포함되길 바랍니다. 그가 어제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한 곳을 공격하는데 얼마나 가까웠나요? 저는 I was 1시간 남았어요. 우리는 모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화를 했죠. 제가 결정을 내렸다는 소문을 들었대요. 그들이 말하길 카카 이틀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죠? 제 말은 이틀이나 사흘,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쯤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쯤 아주 제한된 기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길 바라지만 그들에게 또 한 번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번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마크. 그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뭐 그런 날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이 5월 20일 수요일이라는 걸 모두에게 확실히 알려주세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크? 트럼프가 모두를 미치게 만든다 하셨죠.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사실이길 바라며 저도 사실임을 압니다. 그는 이란 정권을 미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작전을 지휘하고 이란 선박을 폭파하고 다른 이란 군사 자산을 폭파하는 등 이상한 영상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내내 협상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란 측이 진지하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지합니다. 그는 이란 측에 많은 심리적 압박을 가했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방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한다면 그도 이란 측도 헷갈리게 만들고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 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전략과 병행해서 그는 이란 측에도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죠.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그는 계속해서 경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항구로는 어떤 교역도 오갈 수 없어서 그들은 석유를 수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분야 전문가인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들은 바로는 유정이 다시 가동되지 않으면 손상되기 시작하므로 유정을 막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다시 말해서 이란 정권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군대에 급여를 줄 돈이 있을까요? 혁명 수비대를 지원할 돈이 있을까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했고 우리는 계속 이란을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을 강하게 타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강하게 타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 또한 그들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는 다시 테헤란을 폭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프라 시설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해협 주변의 목표물을 공격해서 해협을 다시 개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모든 석유 수출이 나오는 섬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모든 패를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가 패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거대한 위협을 내뱉었다가 다시 물러서면서 아니 협상의 기회를 주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협상팀이 돌아와서 아니 테헤란이 협상할 의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계속 이란인들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란 국민과 정권을 구분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이나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이란인들, 즉 친척 등과 연락을 해본 사람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그들은 이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하던 사람들이 점점 더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곧 도움이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사 행동의 중단과 미국이 할 수 있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에서 강경하게 나서지 않는 것까지 그래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길 바라는 낙관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매우 영리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공격이 올 것을 알고 있을 때 기습 공격을 감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2번이나 모두가 공격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습 공격을 성공적으로 감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동과 특히 지하디스트들 사이에서 그리고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은 트럼프가 하는 행동을 약함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공격할 건가? 공격하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그들은 유엔에서도 마치 공작새처럼 으스대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금이 바닥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후티 반군, 즉 그들의 대리자인 후티들은 6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고 무기나 자금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후티들은 지쳤다며 만약 우리가 급여도 못 받고 무기도 지원받지 못한다면 왜 우리가 이스라엘과 미국을 상대로 한 이 모든 작전에 당신들을 도와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후티들이 예전처럼 지원을 받지 못해서 이란과 결별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이 더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이란 정권이 경제적 압박에 결국 무너지기 시작하는 신호일까요? 경제적 압박은 군사적 압박만큼 흥미롭지 않습니다. 군사적 압박은 폭발, 비행기 이륙, 미사일 발사 등 훨씬 더 극적이고 TV로 볼거리도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은 어쩌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우 효과적일 수 있고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월에 있었던 정권에 대한 시위를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란의 다른 정부를 원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길 이런 시위는 주로 경제 상황 때문에 촉발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테헤란에 살고 있는데 마실 물조차 없는 상황이죠. 이란 대통령은 수도를 비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데도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에는 테헤란이 무척 더운 도시인데 전기 공급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경제적 압박이 정말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란 외교관들과 관리들은 가슴을 펴고 거만하게 다니면서 자신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일종의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며 그런 척하려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정말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들의 유일한 전략은 트럼프가 이 정책을 유지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트럼프가 시간을 쫓기고 있고 7월 4일까지 끝내길 원하거나 어쨌든 빨리 끝내길 원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몬디알이라고 부르는 축구 월드컵이 열릴 때쯤이죠. 아시다시피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11월 선거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빨리 합의를 이뤄야 하고 빨리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틀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에게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유가 문제 전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유가가 오르긴 했지만 대략 $100 조금 넘는 수준에서 안정화되었습니다. 맞죠? 미국이 석유 생산을 확대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석유 생산이 가능해 유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가가 배럴당 $200까지 오를 것이라 말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둘째, 어제 뉴욕타임스에 트럼프 관련 여론조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를 되도록 안 읽으려 하지만 가끔 읽어야 할 때도 있죠. 그들은 공화당 유권자의 70%가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하고 있는 일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건 그의 지지층의 70%라는 뜻이죠. 그의 지지층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선거에서 모두가 11월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상원은 경쟁 구도가 아닌 듯합니다. 하원은 모두가 어차피 야당이 차지할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지금 선거구 재조정으로 인해 모두가 공화당이 하원을 지킬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가 11월에 이기기 위해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만약 그가 양보해서 이란과 나쁜 합의를 한다면 그건 11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는 11월에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거 이틀 전에 그 승리를 거둔다고 해도 그것이 그의 승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란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은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온통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드시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당신이 말씀하신 게 완전히 맞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를 듣거나 보고 계신 축구팬 여러분, 제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미국에 있는 어떤 분, 잘 아는 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6월 초에 열리는 월드컵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게 금방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다들. 트럼프가 월드컵과 미국에서 열리는 동안 전쟁이 일어나기 원하지 않는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미국인들은 축구에 관심 없다고 하셨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논쟁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미리 사과드려요.
저는 축구를 몰라서 의견이 없어요. 그 점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예전에 이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카메라 앞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이라는 대명사를 자주 쓰는데 그래서 그가 누구에 대해 말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이 영상에서 그는 그들이 제게 그쪽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뭔가를 분명히 해두고 싶어요. 그가 처음에 말한 그들은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른바 중재자들, 이 거래의 중재자들이에요. 사실 이건 거래도 아니죠. 그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카타르를 언급했어요. 그를 찾아와 잠시 보류하라고 말한 이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는 어제 화요일에 공격을 시작하라고 명령을 내리기 1시간 전이었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나서 이 세 나라가 그를 찾아왔어요. 흥미롭게도 이 나라들은 대체로 반이란 축에 속해 있는데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그를 찾아와서 이란 정권이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 공격을 미루겠다고 했다고 전했어요. 그가 계속해서 그들이라고 말했는데 그 그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점은 모든 쪽의 분석가들이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도 해석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기도 하고 아랍에미리트의 지연 전술이기도 해요. 그들은 이 노력을 돕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두고 봐야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이번 주말일 수도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에서는 이번 주말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샤봇 명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샤밧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 말은 목요일 밤, 금요일, 토요일이란 뜻이죠. 이번 주말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일요일이 주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요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공호를 준비해야 하니 휴일은 못 보내겠구나 라고 이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를 걱정시키는 게 그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저를 걱정하게 하는 건 이란 국민들이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끔찍하고 절박한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군사적, 경제적 압박이 정권을 무너뜨릴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겨우 팬데믹 끝냈는데 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갔고 또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아무도 팬데믹 동안 이란에서 얼마나 참혹했는지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팠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군중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제대로 기억한다면 사람들이 이란 정권 인사들이 나와서 이게 정말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던 걸로 기억해요. 우리는 대통령궁에 문을 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란에서는 그걸 궁전이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 요점은 아무도 이란 사람들도 코로나를 겪었다고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의 나라보다 더 심하게 겪었어요. 저는 몇 가지로 답변하고 싶지만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흔히 들을 수 있는 통념을 들어보면 사람들은 트럼프가 자기 모순적인 말을 한다고 하죠. 어느 때는 A라고 하고 다음에는 B, 또 그 다음에는 C라고 말해서 혼란스럽다고 하죠. 맞죠?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는 정말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가장 먼저 그리고 반복해서 말하는데 그는 합의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합의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영원히 끝내는 합의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그의 말로는 제 말이 아니라 이란에서 핵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농축 우라늄, 즉 60% 이상으로 무기급에 매우 가까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능력을 끝내는 것, 즉 농축을 담당하는 인프라, 원심 분리기 등을 해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변하거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란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그는 가끔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잘 들어보면 우리는 군사력을 사용해서 이란 정권이 원하지 않는 합의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합니다. 왜냐하면 이란 정권은 핵무기는 아직 없지만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없으면 그렇죠. 그들은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적, 군사적 위협 등으로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자신이 받아들일 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다른 점을 강조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일관적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며칠 더 시간을 주겠다고 말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랍 국가들이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든 생각은 파키스탄 측은 어떻게 된 건가였습니다. 그들이 중재를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가 오퍼레이션 프리덤을 중단했을 때였는데요. 해협에서의 항행 자유였죠. 걸프만에서 유조선 등 선박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협에서 돕는 것이었죠. 그는 파키스탄 측이 요청해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측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측은 그에게 종이 한 장을 보냈는데 그는 그것이 쓰레기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 파키스탄의 입지가 약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그들이 이란 측에 타협 의사를 전달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그와는 정반대의 내용이 담긴 종이 한 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랍 국가들 때문에 모든 것을 보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솔직해집시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과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매우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카타르 측은 그곳에 소통 창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번 휴전이나 며칠간의 일시적 소강 상태를 요청했다는 것, respite라는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들이 또 다른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가능한 일이죠. 파키스탄 측이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어하기 위해 모든 군사 자산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우디 사람들이 더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이 자리를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2번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란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낀다는 말에 아직 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도움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아직 이란 국민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아주 일관되게 좋은 합의, 즉 현 정권의 핵 프로그램을 끝내는 합의를 원한다고 말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처럼 우리 모두는 이란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란 국민들이 이란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세계적인 지하디스트 목적만을 추구하는 정권에 의해 통치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의 복지를 걱정하는 정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야톨라들이 정치적 권력을 잃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가 말했듯이 전쟁에서 정권을 패배시킴으로써 국민들이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잘 말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의 목표가 정권 교체는 아닙니다. 그것은 한 번도 명확하게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 국민들은 결국 정권 교체를 위해 우리가 정권을 약화시킬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는 결국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그게 목표였던 적은 없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단지 표현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릴게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없는 정권은 지금의 정권이 무너지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예요. 정권 교체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누가 대신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가 그 정권을 대체할지는 이야기하지 말고 정권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가진 전부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런 힘도 없죠.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그렇게 필사적인 거예요. 그리고 비관적인 시각에 대해 말하자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에 대해서도요. 이스라엘의 비관론자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있잖아. 그 나라들이 트럼프에게 와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한 이유는 이란이 그들을 폭격하고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트럼프에게 제발 멈춰달라고 말하고 싶었던 이유.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테헤란이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바로 그 나라들이 트럼프에게 제발 멈춰주세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라고 말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들이 잠깐 멈춰주세요. 우리가 군사 작전을 돕거나 적어도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할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발 멈춰주세요. 우리는 항복하고 싶어요.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미사일이 우리의 자산을 공격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파키스탄은 있잖아요. 우선 서방과 지하디 국가 사이에서 지하디 정권이 중재자가 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네, 그건 우리가 알고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같은 입장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함께 잘 해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핵 프로그램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후에 스스로 굴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둘 거라고는 믿기 힘들어요. 결국 오바마의 JCPOA와 비슷한 합의에 서명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끔찍한 합의라고 말해왔으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찢어버렸고 트럼프 대통령도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저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저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우리가 하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거라고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또 가끔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할 때 제가 어머 큰일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 가끔은 잘했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당신이 계속 말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원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합의라는 단어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전쟁에서는 물론 항상 어떤 합의는 있기 마련이지만 강화를 청하는 것이라는 것도 있어요. 당신이 지고 있을 때 그리고 전쟁을 끝내는 방법 중 하나는 한쪽이 승리하고 다른 쪽이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합의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트럼프가 계속해서 말해온 것이죠. 트럼프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핵 농축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스라엘은 그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트럼프가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는 유연하게 대처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런 합의도 받아들일 의향이 분명합니다. 그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2주 전에 CBS의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그는 핵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언급했으며 이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아랍 이웃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는 이란이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지원하는 등 대리 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핵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핵이 가장 중요하지만 다른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핵 문제에 대해 원하는 합의를 얻는다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싸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목표는 핵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타협할 의향이 있고 그것들을 높은 우선순위로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저에게는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표현들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들은 핵 프로그램에서 중대한 양보를 하는 대가로 그걸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저도 모든 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저와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화에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걸, 아니 죄송합니다. 완벽한 걸 추구하다가 좋은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낼 수 있다면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다른 문제들이 남아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나중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핵 프로그램 종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키스탄이 사우디 지원을 위해 모든 군사 자산을 파견합니다. 이란 측이 그걸 좋아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누구로부터 방어하는 겁니까? 미국으로부터요? 아니죠. 이스라엘로부터요? 아니에요.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란으로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계속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까? 이란이 군사 자산을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시켜 사우디아라비아를 자신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사람을 허락할까요? 네.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웃긴 건 보세요. 이런 거예요. 당신이 말하죠. 어머, 이란이 파키스탄이 사우디 편을 들고 무기를 공급한다면 계속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허락할까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말을 서방에 대해서도 하고 싶어요. 도대체 왜 미국이 파키스탄, 즉 지하디스트의 적이자 반서방적인 나라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할까요? 왜 서방이 파키스탄이 중재자가 되도록 허락해야 할까요? 네,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 중 일부는 아시다시피 때로는 중동의 진짜 본질과 사고방식에 대한 무지와도 관련이 있어요. 가끔 그게 핵심이 되죠?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들어보세요. 1979년에 학생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52명의 미국 외교관들을 인질로 잡았을 때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집에 앉아 국민이 인질로 잡혔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한 가지입니다. CIA 국장도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몰랐다고 했어요. 10월 7일 얘기하면서 우리를 놀라게 했다고 하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CIA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모사드와 CIA가 전지전능하다고 말하기 좋아하죠. 그런데 아무도 페르시아어를 할 줄 몰랐어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방이 종종 악을 마주할 때 무방비 상태로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단순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제 생각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제 요점은 만약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든 합의에 서명한다면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핵무기가 없으면 정권 붕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권이 무너지고 더 나은 사람들이 통치한다면 대리 세력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 거예요. 핵심은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누가 운영하느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대리 세력은 바로 그 정권 때문에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트럼프는 그의 충성스러운 지지층과는 아닐지 몰라도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부통령을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선 트럼프가 명백하고 확실한 승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오바마를 연상시키는 합의에 서명하게 된다면요. 그러면 그는 전쟁 지지자들의 지지를 모두 잃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양쪽 모두에서 문제를 안고 남게 될 거예요. 이제 그게 그가 논리적으로 나쁜 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추가적인 이유입니다. 그는 오바마 합의 같은 것에는 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는 무언가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루시,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청자와 청취자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항상 이스라엘 정치에 3, 4분 정도 할애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선거가 있으며 날짜는 아직 미정이지만 9월이나 10월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쯤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스라엘 선거가 곧 있을 거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최종 날짜에 따라 3,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또한 선거가 있습니다. 이는 많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팟캐스트로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해외에 있는 시민들이 투표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부재자 투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시민이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시민이어야 합니다. 아니 죄송해요. 여기로 직접 비행기를 타고 와야 합니다. 로버트. 직접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선거 당일에 여기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투표만 하면 어디에 살든 상관없어요. 직접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직접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반네타냐후 단체들이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였죠? 네, 여기서는 정말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요 쟁점이 반네타냐후 진영과 친네타냐후 진영이냐의 문제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좌파와 우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거든요.
하지만 시위 운동, 그러니까 10월 7일 직전까지 몇 달 동안 거리에 나섰던 사람들은 네타냐후 정부의 사법제도 개혁 시도와 관련이 있었어요. 네, 사람들이 거리에서 그를 파스스트라 부르며 정부 전복을 외치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했죠. 그 사람들은 NGO들로부터 많은 자금을 지원받았어요. 등등. 이제 그 운동의 많은 지도자들은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네타냐후가 다음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어요. 그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좌파 이스라엘인들이나 반네타냐후 이스라엘인들을 선거일이나 일주일 동안 최대한 많이 귀국시켜 투표하게 하고 싶어 해요. 알겠죠? 그리고 미국 전역과 유럽 그리고 다른 곳에도 이스라엘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어떤 비정부 기구에서 자금을 모으는 대신 그들은 이런 계획을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할 때 저는 특정 시위 운동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이 꽤 영리한데요. 실제로는 모든 학자들, 특히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들이지만 그들만은 아니에요. 이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해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 학자들은 대체로 진보적이고 네타냐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거 날짜가 정해지자마자 선거는 항상 화요일에 열리니까 10월이나 9월이 될 거예요. 하지만 날짜가 정해지자마자 이 사람들의 움직임은 모든 이스라엘 대학으로 가서 이스라엘 교수들이 있는 해외 대학들에게도 예를 들어 텔아비브 대학교가 우리는 강연의 날을 열겠다고 하듯이 이런 행사들을 열도록 독려할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 학자를 고용한 대학이 그 학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학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죠. 학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예를 들어 선거가 화요일에 열린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바로 전날 월요일에 이게 효과가 있으면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해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을 떠났지만 투표권이 있는 이스라엘 학자들이 대거 몰려오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미국, 유럽, 호주 등지의 대학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이스라엘 대학에서 열리는 학회에 대거 참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평소 학회에 참석할 때처럼 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이죠. 학자들은 이런 혜택을 늘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정하게 말하자면 수년 동안 세속적인 이스라엘인들은 초정통파 유대인들에게 화를 내곤 했어요. 그게 옳든 그르든 말이죠. 미국, 캐나다, 유럽의 다른 지역, 호주 등 서방 곳곳에도 초정통파와 정통파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만약 랍비, 그러니까 레베 중 한 명, 그 공동체는 굉장히 위계적이거든요. 만약 랍비가 조, 호수에 뛰어들어 라고 하면 조는 정말로 호수에 뛰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랍비가 이스라엘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선거일에 초정통파 정당에 투표해라 라고 하면 그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시민일 때만요. 물론이죠. 오직 그들이 이스라엘 시민일 때만요. 여기서 더 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시청자와 청취자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만은 다를까요? 예를 들어 미국인이라면 선거일에 해외에 있어도 투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호주인, 캐나다인,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도 해외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서는 불가능할까요? 데이비드 벤구리온 초대 총리 시절 이곳 인구는 100만 명도 안 됐고 해외엔 더 많은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외 유대인 공동체가 이스라엘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기 살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다시 말해서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뉴욕에서 와서 시민권을 얻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 살면서도 이스라엘에 실제로 살거나 일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고도 이론적으로는 이스라엘 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 살아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제도를 가진 다른 주요 서방 국가는 아일랜드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인들은 물론 이스라엘에 매우 적대적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반유대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그들도 큰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만약 당신이 아일랜드계 미국인이나 아일랜드계 캐나다인 혹은 아일랜드계 호주인이라면 심지어 당신의 조부모나 중조부모가 아일랜드 출신이라도 아일랜드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은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해외에 있는 아일랜드인들이 자신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며 투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벤 구리온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만약 이스라엘 정부를 선출하는 투표를 하려면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나라의 일원이어야 합니다. 민주적 절차의 일부가 되려면 말이죠. 그리고 물론 좌파든 우파든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모든 정당들은 선거일에 이스라엘인들이 이곳에 있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양측이 지지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투표장에 모으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당신의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좌파는 우파와 달리 투표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타냐후가 이끄는 주요 정당인 리쿠드는 선거 당일에 사람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것은 다소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실제로 통계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다가오면 리쿠드는 여러분 투표하러 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저는 해외에 사는 이스라엘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은 해외에 살고 있고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저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하고 시위도 해야 하고 뭐도 해야 해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너희는 올 거야? 올 거냐고?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들은 저에게 리쿠드가 꼭 이기게 해야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선거 때 다시 올 거야? 라고 물으면 그들은 아니 못 가 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알겠어 라고 답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저에게 말하는 건 제가 나가서 피켓을 들고 시위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차라리 왜 와서 투표하지 않느냐고 묻고 싶어요. 하지만 알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지금 우리는 정말로 모른다는 거예요. 제 말은 과거에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자는 제안이 있었을 때 저는 그때 좌파가 난리가 났던 게 기억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면 우파가 무조건 이길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물어봤어요. 왜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스라엘에 살지 않기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파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걸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요. 하지만 예를 들어 미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문화적 연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로스앤젤레스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죠. 알겠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택시 운전사는 이스라엘의 택시 운전사처럼 아마도 세파르디계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고 우파 성향의 투표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리쿠드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하지만 미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이테크, 아슈케나지 기업가이거나 좌파 성향의 대학 교수라면 그들은 반대로 투표할 거예요. 수년 동안 리쿠드당은 해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지지해 왔어요. 해외 파견 이스라엘 정부 관리들, 예를 들어 대사관 직원 등이 투표할 수 있게 허용된 것이 유일한 변화였어요. 등등이요. 네. 또는 유대기구 특사들도 투표할 수 있었지만 법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니요. 법은 안 바뀔 것 같아요. 이 문제와 다른 이슈는 다음 주에 더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이틀이나 사흘, 어쩌면 이번 주말이나 일요일까지 시간을 준다고 말했을 때 그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다음 주쯤이면 알게 되겠네요, 마크. 그러면 그때 이야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때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